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가 주관하는 포럼 카이로스 오늘 제 42차 모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규영 교수님 모셨는데요. 이규영 교수님께서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하시고 또 귀국하셔서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하다가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여러 정치학 관련 학회 회장 등 역임하시고 지금은 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최근 국제정세와 한국의 외교 책략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절실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란, 미국, 이스라엘, 이 중동의 전쟁, 또 그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가자 지구 전쟁 등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불안한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정말 하루 앞을 예측하기 힘든 금방 휴전이 될 것 같고 종전 협정이 마무리될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뒤집어지고 그런가 하면 또 다시 이어지고 이런 그 불안한 나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길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데 오늘은 이 분야에 아주 석학이신 우리 이규영 교수님 모시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우리 이규영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한 50분 내지 1시간 강의를 듣고 30분쯤, 40분쯤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사용하셔도 괜찮고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명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에 나아갈 길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지금 공부하고 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최근 국제 정세와 한국의 외교 책략으로 잡았고 그 이 대주제 하에서 소주제로 혼돈의 시대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제 나름대로의 이야기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크게 5가닥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그 한국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 질서의 한 일원으로서 위치하고 있는데 이 국제 질서 속에서의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의 국제 질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먼저 크게 매크로한 부분에서 좀 진단을 해보는데 이것이 뭐 지금 창세기부터 할 수는 없는 거고 대략 한 100년 정도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그래도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좀 어림잡을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제질서의 100년 이렇게 한번 첫 번째 부분에서 제가 소제목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큰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한국이 이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의 사강들의 한반도에 대한 각각의 이해관계는 어떤 스탠스가 있는가 이걸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더 좁혀가지고 한반도 내에서의 이 남북한의 분단 상황의 80년 이것도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서 이런 매크로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북한 관계 속에서 큰 맥락 속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외교 책략은 어떻게 수립을 하는 것이 환경 속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유효하고 효과적인가 이런 걸 한번 제가 나름대로 형세 공부하는 것에서 중점으로 공부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제 강연 개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작년 11월에 Foreign Affairs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학의 잡지 중에서 알렉산더 스타프라고 하는 현재 핀란드 대통령이 잡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요. 세계는 지난 4년 동안 이전 30년보다 더 많이 변했다. 지난 4년 동안 이전 30년보다 더 많이 변했다. 이 말이 이 100년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큰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구촌 사회에서의 환경, 사회는 계속해서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저는 평화라는 말 대신에 질서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질서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의 규범이 확립될 때에 그 질서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질서, 규칙을 따라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 질서가 지난 100년 동안에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간단하게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우선 1차 대전이 끝난 시기가 이제 1918년이 끝났고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형성된 체제가 2차 대전까지 한 20여 년 정도 그 체제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서 1945년, 48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 체제가 1989년까지 한 45년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끝날 때에는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여 년 정도 지속이 됐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한 45년 정도 지속이 됐고 그 다음에 1989년에 소위 우리가 지금 많이 이해하고 있는 동유럽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한 35년, 36년이 지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큰 질문, 여기가 이제 다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제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진단이 잘못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인식의 오류로 인한 질서 형성, 질서 구축, 질서 유지에 크나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늘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즉 1989년에 중동 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1990년에 미국의 유명한 학자인 프랜시스 후에버라는 학자가 The End of History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아닌데 라고 저는 사실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The End of History다. 역사가 끝났다. 그럼 그 역사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를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인류가 진행해왔고 기록해왔던 역사가 좀 끝났다는 얘기인가? 그거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근데 이 책의 내용은 The End of History에서 이 히스토리에서 히스토리가 의미하는 것은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가 이제 앞으로는 이념의 대결을 초월해서 자유주의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대한 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질서가 소위 공산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구사회는 자유주의의 위주로 쭉 흘러가기 때문에 역사는 종말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프랜시스 후크하면 충분히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학자적인 취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헌팅턴이라는 학자가 또 이어서 쓴 책이 뭔가 하면 The Clash of Civilization입니다. 후쿠야마 선생은 자유주의가 계속되는 체제가 지구촌사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헌팅턴 선생은 문명의 충돌이다. 문명권의 충돌. 그러니까 이념 대결이 문명권의 충돌로 대치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평화는 나름대로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 말씀 속에서 우선 학자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개념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혹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이거를 일반적으로 흔히 쉽게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구촌에 유지하고 있던 지난 100년간의 국제 질서의 메인 피규어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간 내의 평화가 그 내부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창출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정치학자로서 계속 내면적으로 저에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저는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경쟁이 억제된 상태다라는 거죠. 마음대로 표출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역설적으로 평화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난 100년 동안에서 100년 동안의 국제질서의 100년을 돌이켜보면은 이전 시대와 큰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쟁의 빈도수가 지난 100년이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역설인 겁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됐던 냉전 질서 구조화에서 전쟁의 빈도수는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랜시스 후쿠야마와 헌팅턴이 얘기하는 클래시 오브 시빌라이제이션의 주장과 상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냉전 시대에 오히려 더 전쟁의 빈도수, 갈등의 빈도수가 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 역설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주의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러면 이 전쟁이나 갈등의 빈도수가 줄어들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우리가 예측한 것과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부분에서 그 부분을 즉 통계상으로 전쟁의 숫자가 줄어든 그 배경 속에서 보면은 갈등을 억제시키고 전쟁의 빈도수를 누를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였는가? 핵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핵 전쟁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의 빈도수가 훨씬 더 줄어든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지난 100년 동안의 그 국제질서를 논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빠진 부분에서 계속해서 조금 더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국제정세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혼돈의 시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보면은 1991년에 이제 러시아가 붕괴되고 나서 여기 좀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만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현실 사회시대가 붕괴되면서 이제 자유주의 질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프란시스의 역사의 종언이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고 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을 했지만 그 이후에 2001년 10년 후에 9.11 테러 사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자유주의 질서 세계 내에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겪었고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공격을 해서 병합시켰고 8년 후에 2022년에 다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즉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과 배치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태제가 이런 일련의 그 위에 벌어진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지금 지난 100년을 다 볼 때에 특히 1989년과 91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놓쳤던 부분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테러 사건이나 핵실험이 계속 북한 핵실험이 이어지고 금융위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크림반도의 병합, 심지어는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급기야 이제 금년에 미국의 이 이란 침공 같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한번 꿰뚫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는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자유주의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것과 달리 역설적으로 그 이후에 우리가 예상하고 바랐던 자유주의가 실질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쇠퇴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구 현재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체제 전환 과정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서 체제 전환을 노력하고 있는데 이 자유주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이런 것을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서 권위주의와 독재주의 정권이 등장하는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하고 있던 서방 국가 내에서도 이 자유주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망각, 그래서 심지어 서방 국가 내에서도 곳곳에서 권위주의 체제, 이른바 전제주의 체제 국가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소위 질서의 혼란 상태가 지난 100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럼 왜 자유주의가 또 그러면 쇠퇴할 수밖에 없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큰 것은 이건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의 삼각 관계 속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또 진단해 봅니다. 그 진단의 내용인즉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하고 소련이 대결한 45년 과정 속에서 89년에 현재자유시대가 붕괴되는 부분과 91년에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는 그 이면 속에서 미국이 소련과 대결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또 하나의 축이었던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새로운 외교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그 외교 정책의 실패가 아닌가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유럽에서의 자본주의의 발흥과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이라는 이런 경험 속에서 미국은 중국이 간접적으로 중수어 분쟁을 통해서 미국과 소련의 경쟁관계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이제는 공산체제 국가인 중국에게 도움을 준다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소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되는 시장경제 체제로 더 가까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큰 도움을 줬다랄까요? 페이버를 줬다랄까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니까 대표적으로
2001년에 소위 WTO에 가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MFN이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과의 교역 관계 속에서 최혜국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의 발전에 한 20년 정도 큰 도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중국은 외적인 환경을 자국의 경제 발전에 아주 유리하게 적절하게 잘 활용했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구소련이 있었던 그 자리에 등장을 하게 돼가지고 이른바 국제질서의 지난 100년의 최근사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소위 오바마 정권 때에 그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가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기존의 정책 속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우호적으로 대해주면 중국이 궁극적으로 시장 경제로 전환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미국의 판단이 이거 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사성 속에서 나온 외교 정책의 스테이트먼트가 보면 전략적 인내라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주면 중국이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로 변환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로 계속 그런 정책 외교를 추구하다가 급기야는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해서 내린 정책이 피벗 투 에이시아, 아시아로의 중점적인 강화 이런 것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WTO에 가입할 수 있던 부분들, 그다음에 교역 관계에서 중국의 유리한 환경을 조건했던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취한 외교 정책을 저는 뭐로 요약을 하면 중국몽이라고 요약을 합니다. 이 중국몽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학자가 중국몽은 100년 프로젝트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100년 프로젝트다. 그게 무슨 얘기냐? 1945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100년이 되는 시점이면 2045년이 되겠죠. 2045년에 중국은 현재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초강대국의 위치를 대신한다. 이게 중국몽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국몽이라고 하는 개념과 전략은 1978년 등서평이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취하면서 등서평 집권 이후에 차기 지도자들은 이렇게 외교 정책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현재 중국의 스테이터스는 절대 미국과 맞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 버금갈 정도의 국력을 갖출 수 있다면 그때 가서야 중국의 이 본래의 의도, 즉 2045년에 미국이 찾아온 초강국의 지위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의도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유훈을 만들면서 내 이후로 지도자는 즉 총서기는 두 임기만 해라. 즉 한 임기 5년씩 해서 10년씩만 해라. 이것을 이제 등서평이 유훈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갈 때는 임기 시작될 때에는 반드시 그 다음 5년 후에 차기 지도자는 누구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라. 이것이 중국몽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에 들어와가지고 이 유언이 깨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 시진핑이 지금 다시 한번 철권을 휘두르는 3기에 들어섰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등서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045년까지 100년의 프로젝트를 보는데 소위 도광양이라고 하는 구전동의 이런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야 됩니다. 도광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내 힘이 축적될 때까지 약한 부분은 절대 노출시키면 안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외교 정책의 근간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도강여행에서 정세평의 개혁개방 정책이 20년 동안 중국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급기야는 이제 WTO에 가입을 하고 또 국제적으로 또 상당히 그래서 이걸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 이 중국몽의 전략이 뭔가 하면 소위 1대1로 전략이죠. BRI 1대1로. 그래서 이제 미국이 2차 대전에 서유럽을 지원했던 그런 정책의 버금가는 이 1대1로 정책을 해서 세계 각국의 원조 정책을 튀면서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바마부터 피보트 에이시아라고 하는 전략으로 딱 나오게 되니까 아직은 중국이 1대1로 미국에 나설 시기는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추구하는 정책은 이른바 이 중국어로 해가지고 따봐 형님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형님한테 감히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 그래도 우리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조공체제를 동아시아에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형님 국제적으로 형님의 우위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면을 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소위 이 제1도련, 제2도련, 제3도련 이 도련이라는 건 섬을 연결한다는 정책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의 발전에서 과학기술 발전에서 포탄에 이제 해안으로 나갈 때 쏠 수 있는 포탄의 결과가 점점 늘어나면서 제3도련까지 하는 것이 착탄 거리를 해서 제1도련, 제2도련, 제3도련까지 나가는 것이 이 동남아시아에서 섬을 연결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 이제 중국의 영해로 인정을 한다라고 이제 무력으로 과시를 하면서 잘 아십니다만 섬에다가 그걸 깔아뭉개서 거기다가 이제 비행장, 군사 비행장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 그러면 이것이 영해가 되는 것이죠. 영해가 된다는 얘기는 중국의 영토가 그만큼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BRI 1대1로 정책의 아주 구체적인 징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구전 동의와 도강 양해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외교정책 사회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묵인하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군함을 동원을 해서 중국이 만들어 섬과 섬을 연결하는 그 정책을 군함을 통해서 그 중국이 주는 영해를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너희들의 영토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법적인 국제적인 상징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중국이 미국의 초강력주의에 상당히 지금 맞설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가 현재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속에서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일관성을 이제 유지하게 되고 다시 중국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억제를 해야 되고 중국의 모든 것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외교 정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일환이 금년도에 벌어졌던 이른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잡아들이는 이런 형태들. 그 다음에 급기야는 이제 2월 26일이죠. 이란을 침공했던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 이야기는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은 이 석유 매장량이 상위 5위 이내에 듭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의 석유 매장량, 석유의 수출 중에서 80%가 중국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제 질서 속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그런 베네수엘라에 대한 마두로에 대한 압송, 그 다음에 이란에 대한 침공, 이런 것이 이면 속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내이면적인 목표다라는 얘기죠. 물론 겉으로는 핵 무기의 금지 현상이다라는 것으로 명분을 삼은 것이죠.
이 명분을 삼기 위해서 2025년에 오만에서 이란과 미국이 한 1년 정도 핵 문제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이란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다 보니까 명분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 협상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그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명분상에서 2월에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첩보망과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만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르는 것이 굉장히 현재 우리로서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굉장히 혼돈된 상황이고 또 이란에서 또 원유 공급이 끊어지니까 당장에 그것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지금 영향을 미치게 직결되니까 우리는 상당히 혼돈이고 불안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것이 제가 좀 제 나름대로 한 100년의 역사를 좀 짧게 요약을 해서 한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자나 어떤 시각을 잘못 진단했을 때에 그 잘못된 인식 속에서 펼쳐지는 정책의 오류가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회나 국가에게 참 큰 잘못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살림살이나 삶의 형편을 어렵게 만드는 1차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자유주의 국제세의 황혼 뭐 이런 거를 미국의 패권 정책까지 쭉 이야기를 좀 담아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100년간의 그 국제질서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현 국제질서는 다자주의에서 다극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 100년을 저는 요약하고 싶습니다. 이 명제를 저는 요약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다자주의에서 다극주의로 전환되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1차 대전 이후부터 즉 국제연맹으로부터 이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질서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질서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라는 얘기는 1차적으로 가치, 이데올로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질서를 형성해가고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어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미국의 소련과의 대결 구도, 그 다음에 중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보니까 특히 트럼프 1기와 2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국제기구만으로는 미국에 유리한 질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 먼로 대통령 때 우리가 경험했었던 이 봉쇄정책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그 아이디어가 트럼프 행정으로부터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를 바탕으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미국이 그만큼 노력하는 점에 비해서 미국의 실익이 없다 보니까 트럼프 일기에 들어와가지고 국제기구를 탈퇴하고 기후변화에 탈퇴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실제 가장 최근에 트럼프 2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미국이 국제기구에 탈퇴한 총 국제기구 탈퇴한 국제기구 숫자가 66기구까지 탈퇴를 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기존의 외교정책은 가치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유지 방식보다는 거래를 중심으로 한 특정 사안이 미국에게 얼마나 유리할 것인가라는 것이 트럼프가 전개하는 외교정책의 판단 기준이다. 그래서 거래를 중심으로 한 딜이라고 할 것이고, 소위 여기서 이제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소위 이제 북한에서 남한하고 이제 협상 속에서 자주 쓰는 이제 브레이크맨십이라고 하는 건데, 벼랑 끝 상대방을 최고적으로 모든 각종 언사나 매체나 도구를 통해서 상대방이 복종할 수 있게끔 환경을 아주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면은 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이 내가 요구하는 것에 따를 수밖에 없을 만큼 환경을 만들어 놓고 최종적인 결정을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어쩌면 지금 이란과의 협상 속에서도 지금 그런 현상이 저는 상당히 제
학자의 근거로도 상당히 저는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이 이제 한 2주 동안 휴전하겠다는데 그 다음날 휴전 무효다라고 또 선언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걸 증명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냉전 시대의 양극주의에서 이렇게 봅니다. 냉전 시대에서 세계 질서를 번역화하다 보면은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로 First World, Second World, Third World라고 하는 권역세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 제2세계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그 다음에 비동맹 지역, 비동맹 국가들이 제3세계 진영인데 이것이 큰 구도상으로 국가 간의 합정연합을 중심으로 본다면 냉전 이후 91년 이후에 지난 35년 동안 형성된 지구상의 국가를 중요한 블록화가 저는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가 어떤 용어로 바뀌었는가 하면 글로벌 웨스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지구상에 한 200여 개 국가가 있다고 보면은 글로벌 웨스트에 해당되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국가의 수가 한 75개국 정도.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웨스트에 대항하는 글로벌 이스트, 이게 지금 소위 이제 뭐 러시아나 중국 뭐 이런 정도, 소위 구공산권 지역이죠. 이 나라가 한 25개 내지 30개 정도. 그 다음에 비동맹국에서 인도나, 그 다음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를 중심해서 또 터키 이런 나라들, 소위 신흥 강대국들, 소위 브릭스 국가들 쓰겠죠. 이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권역으로 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권역이 다극주의로 지금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 국제질서는 다자주의에서 국제기구를 기구가 싸는 것보다는 다극,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사우스 이 3개의 극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균형 관계가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이제 국제에서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해놓고, 그러면 이제 동북아 지역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시간이 좀 한 20여 분 안에 압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토론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일부를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그 다음 부분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 4강의 한반도 이해관계의 스탠스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미국의 경우는 이 오바마 이후부터 트럼프, 그 다음에 저 바이든, 트럼프에서 이 동아시아의 미국의 정책의 정책은 인도 태평양 전략, 인도 패시픽 스트래티지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맹의 가치의 재협상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미국의 트럼프에서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즉 가치라고 하는 건 미국의 이익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생긴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추구하며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스탠스를 포함해서 미국의 국제 전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추구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실현이다. 아까 다극 체제 속에서의 경제 속에서 팍스 아메리카를 관철시키려는 것 기본 입장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거래 압박을 하면서 이 각국의 냉전 시대에서 모든 국가가 부담했던 방위비, 국방비를 미국이 대신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각국이 스스로 좀 방위비에 분담을 해라라고 하는 극대화시키는 압박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거래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경우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코리아 패싱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심지어 일말의 회의나 질문이 또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이 이른바 대중 디커플링 이런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일각에서 볼 때에 트럼프 2개 들어와서 이 거래주의 때문에 트럼프는 김정은과 잘 지낸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통적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발언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이전에 한반도의 경제 정치적인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배제시키고 대북한과 직접 협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 진단인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 이제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트럼프가 실언을 한 것이 있죠.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 숫자가 4만 5천 명 아니냐라고 언급을 했었죠. 근데 그게 4만 5천 명이 아니고 2만 8,500명이고 이 2만 8,500명은 의회에서 결정해서 이 숫자는 줄 수가 없는 것인데 어쨌든 지도자가 이런 실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 결코 유리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이 지금 우리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반면에 미국이 또 한반도 대한민국을 좀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은 반도체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삼전이라고 그러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반도체 공급의 전 세계 한 75% 이상이 한국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국이 경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이 조선 부분도 상당히 한국이 굉장히 나름대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 전함의 수리 부분도 군함의 수리 부분도 한국에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부분도 미국은 고려를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부분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중국의 경우는 역시 순망치 아닙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빨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북조선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 관계가 크게 보면은 동일 블록으로 볼 수 있지만 양자 간의 관계에서 보면은 그렇게 매끄러운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소위 북조선이 중국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지만 순망치한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미워도 다시 한번 최소한도 체제를 유지할 정도로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 이게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중요한 스탠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남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성주의 사드 배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 중국 내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한한령을 내렸던 어떤 이런 일련의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 정책의 일환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온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 몽에서 나온 것이다. 그 일환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확인하고 싶어 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을 분명히 확인시키는 징표가 성주에서 사드 배치를 가지고 이거를 분쇄시키는 그것이 효과가 중국몽을 분명히 우리는 살아있다는 걸 역으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한국의 외교 정책이 정말로 판단을 참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이 하나 지금 보고 있고 그 당시까지 성주의 사드 배치 이전까지 우리들에게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에 압축되는 용어는 안미경중이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런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안미경중은 통용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라고 이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또 다음 부분에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시점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감스럽게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길 속에서 좀 깊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아무리 한국이 불리하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세상 만사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 속에서 또 인간이 구축한 질서 속에 보면 니치라는 작은 구석이 있습니다. 구석 틈새 전략을 노리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제가 이른바 얘기해서 복합 해증, 컴플렉스 해증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미국과 중국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안미 경쟁이 더 통용될 수 없는 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복합 해증 전략이라는 것은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중동이나 이런 부분, 이런 지역들과 교역 관계를 깊이 하는, 넓히고 확대시키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진력을 해야 되겠다. 즉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글로벌 사우스가 이제는 글로벌 웨스트와 글로벌 이스트의 대결 구도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앞으로는 이 뭐랄까요? 레버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중국이 이런 얘기고, 러시아 부분은 이제 이거 북한하고 상당히 연결이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91년도 이후부터 북한과 러시아도 사실상 그렇게 매끄러운 외교 관계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2020여 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북한의 전력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역설인 겁니다. 이 향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전망할 적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아까 자유주의의 세태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의 전력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북한에서 남한에 공비 침투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우리가 방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될지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월남전에서 전투 경험을 한국군이 경험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 전투력의 경험을 가지고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침입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러시아의 경우도 91년 이후부터 2026년까지 2018년, 2014년 이후부터 러시아 군대조차도 우크라이나에 침공해서 전쟁 수행을 할 때 경험했던 군사들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전략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러시아의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그 다음에 푸틴의 국내적인 정치적인 약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를 타개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군사훈련을 했던 북한의 군사들이 올 경우에는 상당히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러시아의 필요성. 북한의 경우에서 우리가 월남전에 군사 파견해가지고 외화를 획득하면서 대한민국의 번영 기틀을 발휘했던 그런 사회와 유사하게 북한의 경우도 군대를 이 우크라이나에 파견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쟁 경험의 습득과 여러 가지 예화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파견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2024년 6월에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남북한의 관계 속에서 뭐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저는 이제 2023년 말에 북한 공식 당국에서 남한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저는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는 중국하고 소련하고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 갈등 관계, 러시아와 미국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가장 키는 누가 쥐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미국이 핵심 키를 쥐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보내면서 상당히 전략적 동반자 조약까지 체결한 마당에서 이제는 남한을 배제하고 중국과 직접 협상이 가능할 처지가 상황이 됐다라고 북한은 판단을 했고, 나름대로 지난 시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경제적 문제가 이전보다는 나름대로 상당히 해결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2023년 12월에 남한이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공식 명칭, 그 전까지 남북한 관계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기조에서 있었는데 이것이 파기가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용어를 쓰면서 선언한 것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제가 학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적대적 두 국가는 북한과 남한은 서로 다른 국가다, 별개의 국가다라고 인정하는 것인데, 이게 1991년에 우리가 지금 이 남한하고 북한이 유엔에 공식 가입을 하면서 그동안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 취한 정책, 남한이 북한에 대한 정책, 이것과 충돌을 하게 되죠. 국가와 국가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남북한과 우리 민족과는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북한 기본 합의서에서 남북한은 특수한 관계다라고 그거를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피해 나갔던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고리를 끊어버린 것, 끊어버린 것이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저는 내면적으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내적으로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두 측면을 동시에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적대적인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주장은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는 동서독의 분단 상황 속에서 온 겁니다. 동서독에서의 이 두 국가론이 한반도에서 차용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동서독에서의 두 국가론은 1955년에 소위 나토가 조직이 되면서 그 당시에 브레즈네프가 동독을 방문하면서 독일에는 실질적으로 두 국가가 존재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그때부터 두 국가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두 국가론 속에서 89년에 동독이 붕괴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죠. 이제 결과론적인 빼놓고 형식 논리에서는 독일의 두 국가론이 한반도의 국가론 개념으로 차입이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체제 경쟁 속에서 동독은 서독에게 진 것이죠. 그것을 간접적으로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시인하고 싶지만 내면적으로 선언을 해야만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핵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핵무기의 고도화로 해서 체제의 안정을 하는 거. 그 내면적인 부분은 그렇게 완전히 단절을 시켜놔야 소위 K-컬처, 한류가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에 적대적인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나서 북한 헌법에서는 아직 적대적 국가를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에 9차 전당 당대회에서 당헌, 북한의 경우는 이제 당헌이 헌법보다 상위에 있죠. 이것에다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금 내면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책에 이것이 그동안에 지난 분단 80년 동안에 북한 정권이 국민들에게 일관되게 주장했던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별개의 민족이라는 그 노래가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정리해서 그 북한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법적으로 반영될지는 아직까지는 공개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지금 이제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까지 좀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적대적인 두 국가는 속에서 아까 제가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The End of History라고 보면서 판단의 오류로 인해서 자유주의가 쇠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북한의 적대적 국가는 지금 분단 80년 과정 속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하나의 방향을 전하는 중요한 전환점 중단 시기에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외교 책략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다시 이제 구체적 100년 얘기하고 잠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 내지 10년 정도의 한국을 포함한 국제질서가 만들어진 국질서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현지 사회 89년까지 볼 때 5년 내지 3년 내지 아까 제일 처음에 수다부가 얘기했던 뭐 4년 동안에 일어났던 걸 30년보다 더 길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에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동북아 질서를 포함한 국제질서가 형성된 체제가 30년 뒤에 40년을 흘러갈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요체가 되는 것이다. 그 소황 속에서 지금 한반도의 적대적인 두 국가 속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되는 스탠스, 이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좀 쭉 역설적으로 거시적인 모습 이쪽에 들어왔어요. 그 한반도의 외교 책략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저는 이제 정치를,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을 하나 소개를 하면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라고 하는 건 저는 학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하면 뭐 여의도에서 뭐 국회에서 토론하고 뭐 대통령이 뭐 지시하고 정치 현상입니다. 정치 현상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의 가장 내면적인 그 정치를 구성할 수 있는 출발점은 무엇인가? 이거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정치를,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는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치 이론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현상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가치.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 이성에 입각해가지고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는 전개된다. 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른바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금 용어. 아이디얼리즘입니다.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요. 그래서 이걸 리버럴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상주의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이면에 대척점에 있는 것이 무슨 소리야? 그 가치가 무슨 소용이겠어? 현실이야. 현실의 가장 중요한 매체는 뭐냐? 힘이야. 힘. 현실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늘 대척점에 있습니다. 한국이 나아가야 될 외교 책략을 이상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거냐,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것이냐가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 갈등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죠? 갈등이라는 건 칙하고 등나무와 같은 방향으로 껴들어가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갈등이 조금 더 에스컬레이트가 되면 분열이 되는 것이죠. 그게 조금 더 에스컬레이트 되면 분쟁이 됩니다. 이게 더 에스컬레이트 되면 전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없으면 갈등이 없어지는가? 갈등이 없는 것이 평화인가? 전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의 표출이 억제되는 상태가 평화다 저는 그런 겁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영원히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갈등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더 중요한 것이지 평화가 항구전초돼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 대안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한반도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29개, 200개 국가 중에서 국력의 순위를 보면은 뭐 8위서부터 한 10위까지 정도 랭크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강국입니다. 강국인데 유감스럽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는 약자예요. 왜냐하면 내 나라의 힘보다 10위에 있기 때문에 약자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힘을 주시려면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실적 입장은 약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자가 살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약자가 힘을 키워가지고 강자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던가 아니면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방어 능력을 갖추던가 아니면 강자 편에 서던가 강자의 입장으로 쫓아가던가 옵션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분단 이후에 더 심해진 것이죠. 그걸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는 고슴도치 이론이라는 겁니다. 고슴도치 이론. 고슴도치 이론은 잘 아십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 고슴도치는 겉으로 보면 고슴도치의 이 겉으로 하는 뼈 이거 뭐 가시 있죠. 가시가 굉장히 나서 외면적으로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다른 동물을 쉽게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강함을 유지하면서 외적으로 외부 세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갖추는 방법. 이게 저는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인 사례 속에서 볼 때에 저는 핀란드의 사례를 잘 주시해야 된다. 이것이 뭔가 소위 핀란드화라고 하는 겁니다. 핀란드 제시라는 것이 이 국제적 지속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핀란드 제시라는 게 뭔가 하면은 핀란드는 인구가 한 800만, 600만 정도 됩니다. 600만에서 800만 정도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이 핀란드를 많이 침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핀란드 나름대로의 핀란드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소위 한 10% 정도는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영토를 뺏겼습니다. 할양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핀란드 사람들이 야 그래도 우리 정체성이나 우리나라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핀란드 국민들과 핀란드의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강대국 옆에 있는 약소국의 상전 전략으로서 강대국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자. 최대한 자제하자. 그 자제하는 입장 속에서 역설적으로 국내의 언론 같은 것을 검열하게 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대국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핀란드는 나토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45년을 유지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2년에 러시아가 이 크림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거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서 이 핀란드에서 전통적으로 유지했던 서방과의 연합, 서방 기구로의 합류, 이거를 선언을 포기했지, 합류 금지, 이걸 포기하고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을 한 겁니다. 이게 역사가 지면 45년 동안 유지해왔던 핀란드의 소위 독자 생존 전략을 포기하고 최근에 약소국이 생존할 수 있는 그 주변 환경 속에서 강대국 옆에 있는 약소국의 생존 상황 속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스웨덴도 전통적으로 나토에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핀란드가 32번째, 스웨덴이 33번째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국제정치를 우리가 순수하게 인간의 이성, 평화, 긴장 완화 이런 것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핀란드 사람처럼 핀란드의 경우처럼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들의 생존 전략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현실주의적인 입장,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택일할 수밖에 없다. 저는 한국에 대한 지금 이러한 상황,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외교 청년이라는 건 최소한 두 가지. 핀란디제이션, 여기서 큰 교훈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고슴도치 전략,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가 되면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한반도가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사명,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의 학자들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속에서 가장 근접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학자가 누구일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라이언 리브, 이 두 학자를 저는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론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영역 주권론, 스피어 서베이티, 영역 주권에서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이 핵심 요인이고, 라이언트 리브는 합리적 현실주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는 학자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라이언트 리버가 얘기했던 합리적 현실주의.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힘을 중심으로 한 장악 노력인 것이죠. 단 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힘이 사용되는 그런 방향으로 라이언트 리버가 얘기하는 합리적 현실주의, 가치 위주의 현실주의, 이런 입장을 우리가 좀 가져야만 우리 대한민국도 강해질 수 있고, 그런 강한 것이 북한도 보더라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예루살렘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될, 특히 크리스천으로 생각해야 될 한국의 외교 책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요약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평소보다 우리 교수님에게 발제 시간을 좀 더 드렸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질의응답과 토론을 최소한으로라도 하면서 조금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 소감이 있으실 거고 질문하실 것도 있으실 텐데 요점을 짧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실 분 계시죠? 여전히 우리나라가 이제 요번엔 6.2 강제국선이나 11.2도 될 수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점이라든지 기술력, 군사력, 그 다음에 지정학적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위치를 좀 과소평가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지금 두 가지의 선택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3의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냉전 체제가 이제 해체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쟁은 끝났다, 아마 후쿠야마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자유주의 싸움은 아니고 자유주의 승리했으니까 이제 그거 없어질 거니까 역사의 종말이 왔다, 그렇게까지 이제 과대하게 했는데, 헌팅턴이 이제 클래시 오브 시빌라이제이션 한 거는 이데올로기 전쟁은 끝났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종교와 종족과 이 문화 가치관의 싸움은 계속될 거다. 근데 사실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중동 지금 이 싸움 계속 지금 이란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평화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는 게 정말 이제 지금 아주 획기적인 문제인데,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지난 4년 동안에 정말 지난 30년보다 더 많은 일이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게 막 삐그러지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이란 전쟁하고 지금 저 남미를 갖다 이제 저렇게 집어삼키고 하는 이건 정말 약육강식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가치도 없고 무슨 다자주의나 무슨 그런 것도 없고 이제 완전히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뭐 그린란드까지 우리 가겠다. 이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미국에 매여 있긴 하지만은 이거 언제까지 미국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게 현실주의냐? 그렇습니다. 이게 한미 동맹만 강화하는 것이 현실주의냐?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거든요. 딜레마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야 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저도 좀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교수님 말씀 잘 들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조금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론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가 누구도 우리가 약하고 작지만 우리를 건드리면 너희들도 다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건데 그게 이제 얼마 전까지는 그 상당히 그게 우리한테 딱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이미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또 핀란드와 우리를 바로 비교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핀란드의 인구로도 핀란드 아까 말씀하셨지만 600만 밖에 안 되고 GDP도 우리보다 5분의 1 내지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체력 자체가 핀란드와 우리는 다른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깽판을 치다 보니까 세계 질서가 붕괴되고 뭔가 세계 질서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들을 다 느끼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이때는 우리가 좀 치고 나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포지셔닝을 글로벌 리딩 미들 파워 이 정도의 포지셔닝을 하면서 우리 외교를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도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멘트와 또 질문을 함께 드립니다. 아까 그 평화를 규정할 때 갈등 내지는 경쟁이 억제된 상태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게 일정 부분은 동의할 수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평화를 그렇게 규정해서는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 강자가 규정한 질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갈등과 그 경쟁이 내재화된 그런 그 불평등한 구조,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은 평화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팍스 로마나 이야기하고 팍스 아메리카나 이야기했는데 지금 세계 질서라는 게 미국 중심의 그 단극 체제,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단극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제 다극 체제화되는 과정인데 미국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맘대로 지금 그 가치라는 것을 규정을 해서 임의로 가치 동맹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의 스탠스가 그 이전에는 이제 윤석열 정권 이전에는 말씀대로 이제 안미 경중이었다고 봐요. 안미 경중. 그래서 이제 안보는 미국과 그리고 경제는 중국과 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우리의 어떤 그 국익 차원에서 이제 관계를 했는데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경중을 지워버리고 사실은 안미 경미로 이제 스위칭을 해버린 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종속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의도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편입되는 그런 우를 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이제 그것을 유지하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다시 안미 경중의 어떤 그런 스위칭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파트도 그동안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완전히 차단됐는데 이제 아직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러시아 파트는 좀 소극적이지만 그것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우스에 대한 관심만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한국의 스탠스는 상당히 이제 중견국가로서의 리더십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력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이전 그 좋은 관계 못지않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우스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미국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안미라고 할 때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보장해 줬느냐? 사실 미국은 자신들의 국제적인 그 어떤 그 군사적인 전략하에 우리를 편입시킨 것이지 정말 미국이 우리를 어떤 조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입장에 있었더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 평택 미군 기지를 우리가 이제 그 주둔비를 줄여주시죠. 주둔비를 일정 부분 이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저기 기지 사용료를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왜냐면은 평택 미군 기지라는 것이 북한, 조선을 대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 그 상주에 있는 사드를 이란으로 이제 그 이동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조선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을 대비한 이제 사드 기지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드 기지 설치 때문에 우리가 경중의 파트를 상실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 기회에 이 소위 말해서 한미 동맹의 이 출발 지점부터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요 시점에 우리가 단극 체제인 한미 동맹에 매몰되기보다는 오히려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독자적인 어떤 그 영역을 더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반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저 학자로서 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거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딜레마는 이런 것을 지금 원론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100%, 150% 동의합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희망사항이나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자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체 능력. 자체 능력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게 순환론적인 논리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 딜레마가 늘 그겁니다. 왜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왜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순간순간마다 선택인 거거든요. 이건 참 고독한, 정치가 정말 어렵고 고독한 겁니다. 최정상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선택하는 거는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피곤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정책의 선택이라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건요, 저는 학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의 권위적인 분배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가치의 권위적인 분배인데 그 가치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가 충분할 적에는 정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데 필요한 것은 공개입니다. 재화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분열이 갈등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욕망이나 가치는 다양한데 그걸 채울 수 있는 재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늘 선택을 해야 되는 얘기예요. 저는 학자는 지금 사실 다 옳습니다. 저는 전혀. 저라고 지금 트럼프 왜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자유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미국인조차도 지금 그거 자유주의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나오는 겁니다. 가치 부분에서. 그렇지만 가치보다도 지금 또 하나 양립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게 참 늘 안타깝다. 저도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제가 학자로서 보면 고슴도치하고 핀란드가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최적의 대안이 아닐까라고 저는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지금 논쟁거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들을 많이 하고 여야가 뭐 싸움들 많이 하고 지금 학자들 간에도 이제 저는 뭐 작년 그 철학과 현실에 좌담에서 보고 또 한 2년 전에 제가 논문 발표도 하고 저는 두부가루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의 동서독 분단의 모델입니다. 동서독이 평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두부가루를 택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유지하다가 결국은 통일을 마련했는데 이제 통일 잊어버리고 통일 잠깐 잊어버리고 두부가루로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재하자. 네. 그러다 보면 통일도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는데 지금 많은 그 천영우 씨라든가 뭐 우리 조선일보라든가 뭐 계속 쓰는 것이 이 두부가론을 인정하면 완전히 우리가 종속이 되고 완전히 망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정부나 여기서도 좀 갈라진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확실하게 이걸 지지하실 수 있는 건지 또 그리고 정말 나는 그 노동당 그 헌법 그 개정 과정에서 정말 그 휴전선을 국경으로 한다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갈등 말든 하면서 여러 번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아랫사람들이 이거 안 하는가 봐요. 네. 저항이 있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긍정화시켜가지고 나는 차라리 잠정적인 국경으로 하자. 동서독이 국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분단했듯이 우리가 두 국가를 확실하게 해놓고서 그래야 교류를 하고 그래도 넘어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안정되게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가 존속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이념에 관계없이 다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베를린 장벽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이거 제가 유학할 전에 직접 깬 겁니다. 네. 제가 깬 겁니다. 예, 예. 그 90년대에 제가 베를린 가가지고 직접 제가 한번 깬 거 지금까지 제가 잘 써먹고 있습니다. 만져보십시오. 요거 보시려면요. 1901가에 가시면 베를린시에서 베를린 장벽 3개를 기증을 했습니다. 거기 전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자, 이성민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이 대목에서 이제 학자의 스탠스로서 조금 벗어나는 입장입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를 추구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으시더라라는 말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통일은요 국제법적으로 4강대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완벽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어떻게 깨졌느냐? 귄터 샤우스키의 실수 2마디 때문에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깨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념으로 설명할 것이냐? 이거 현실인 겁니다. 장벽이 무너지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 2마디의 말 때문에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이거를 우리들의 관념이나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양하게 생각하지만 결국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네. 여하튼 우리가 지금
날마다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와 이런 속에서 오늘 다룬 이런 주제들을 우리도 깊이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선택하고 정부에 또 때로는 요구도 하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나가고 필요하면 다음에 또 추가적인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해 주신 유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